여러분 안녕하세요. 9월 9일 여의도 푸드메디어TV 금주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살벌한 아침, 눈 떠보니 지옥이더라. 어제 아침에 토요일 아침에 눈을 떠봤더니 지옥이 딱 펼쳐진 거죠. Go to the hell로 가고 있습니다. 피할 곳이 없다. 30%의 현금이 가장 필요한 시기인데 이 부분에서 이제 지금이 늦은 건가, 지금이라도 마련을 해야 되는 건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엄청 많이 한 토요일, 일요일이었습니다. 저도 토요일날 너무 머리가 복잡해서 우리 가족들을 데리고 어디 좀 바다를 한번 보러 가자 해서 차를 끌고 갔는데 커피 한잔 마시고 왔는데 30%의 현금이 필요한 건가, 지금보다 늦은 것이 아닌가, 여기에 대해서 결정을 좀 빨리 내야 되죠. 저는 사실 스탠스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좀 필요하다, 좀 줄이자 이거인데 너무 빨리 18일 이후에 FOMC 보고 줄이자가 제 기본적인 생각이, 줄인다는 것은 의견을 냈는데 좀 시기적으로 안 맞았고 못 맞췄던 것 같아요. 너무 생각보다 더 빠르게 침체가 오면서 시장을 박살내고 지옥으로 가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이럴 때서 정신 똑바로 차리고 시장을 한번 분석해보고 전략을 어떻게 짜야 될지 한번 같이 머리를 맞대 봐야죠. 저라고 특별한 용빼는 재주가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여러분들보다 경험이 좀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과감하게 뭔가를 해야 된다는 결론을 좀 내줘야 될 것 같아요. 결론은 30%의 현금이 필요하다. 늦었지만 현금 마련을 하자. 이렇게 결론을 내고 금주 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시작해봅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십시오. 지난 금요일, 토요일 아침에 끝난 미국 증시를 보면 다우는 마이너스 1.01, 나스닥은 2.55, S&P 500은 1.73, 다 박살이 나면서 끝이 났습니다. 달러 지수는 살짝 강세로 돌아섰고 WTI는 마이너스 1.43, 68달러까지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금리를 보면 2년짜리는 3.654, 0.4bp, 많이 빠지진 않았습니다. 10년짜리는 오히려 올랐죠. 3.716, 0.05. 그래서 2년과 3년의 스프레드가 역전이 되는 경우가 이제 발생할 것 같은데, 이렇게 됐을 때 어떻게 봐야 되는지 이런 부분도 뒤에 한번 같이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어제 고용지수만 좀 박살났고 주식만 박살났지, 나머지 달러의 움직임이나 금리의 움직임이나 이런 것들은 큰 변화가 없었다는 거죠. 이만큼 주식시장의 수급의 약세, 심리의 약세, 이러한 것들이 시장을 짓눌렀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큰 어떤 경제의 변화나 쇼킹이나 이런 것은 없었다는 거죠. 주요 종목 주가를 보면 테슬라가 마이너스 8.45가 빠지면서 210달러. 충격적이었죠. 저도 이제 테슬라를 좀 가지고 있는데 테슬라 박살이 났습니다. 엔비디아는 4.38, 102.83. 저 엔비디아 90달러까지 각오를 해라. 이 정도 오면은 사라. 아직은 살 때 아니다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지난 금요일 시장이 하락한 이유는 뻔하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두 가지 점을 우리가 크게 볼 수 있는. 첫째, 미국 비농업 신규 고용이 예상치를 밑돌면서 악화가 됐다. 14만 2천 명, 16만 명을 기록하기를 원했는데 14만 명까지 냈죠. 그렇게 많이 빠지는 않는데 이 정도면 괜찮은데 시장의 예상치가 16만 4천 명.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수정치가 나왔다는 거죠. 고용 수정치. 7월과 6월 두 달의 고용지수, 고용 숫자의 수정치가 나왔다. 7월은 11만 4천 명에서 8만 9천 명으로 거의 3만 명 가까이 빠졌고, 6월은 17만 9천 명에서 11만 명으로 거의 6만 명까지 하락하는 이 수정치. 그렇다면 이번 8월에 발표된 14만 2천 명도 3만 명씩 빠지면 10만 명 아래로 내려갈 확률. 그렇다면 고용이 이렇게 증가하면 내려갈 때도 이런 식으로 증가하지 않고 거의 폴링 다운, 이렇게 하락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는 거죠. 고용은 가속이 붙으면 폭포수에서 떨어지듯이 하락하기 때문에 걷잡을 수 없이 고용이 망가질 것이다. 고용이 망가지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소비가 줄죠. 소비가 줄면 기업의 재고라든지 제조업 같은 것들이 다 망가지는 그런 악순환 고리로 걸기 때문에 고용이 그래서 중요한 거죠. 그래서 향후 이렇게 될 가능성, 그리고 고용지수가 지속적으로 악화될 10만 명 이하로 간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이러다가 마이너스로 가면 문제가 심각한데, 이렇게 될 가능성을 시장에서는 가장 두려워하고 있다. 고용지수의 수정치에 대한 두려움, 여기가 향후의 소비라든지 기업의 생산이라든지 제조라든지 이런 모든 것이 다 엮여 있어서 악순환의 고리를 고용이 철크덕 걸었다.
그 뒷면에는 미국 FOMC의 어중이 떠중이와 같은 실력 없는 금리 인하 눈치 보면서 하다가 이 꼴이 났던, 즉 파월과 워렌에 대한, 자넷 옐렌에 대한 그 뭐랄까 퀘션 마크, 자넷 옐렌에 대한 사람들이, 금융 리더들을 믿지 못하는 이 믿음에 대한 붕괴, 이것이 더 큰 원인이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미 고용지수가 지속적으로 이렇게 낮게 나오는 모습, 이게 이제 각도가 이제 가면 갈수록 더 깊어지는 거죠. 네, 각도. 주식은 한 점에서 미분이라는데 그 지점의 움직임 속도가 더 강해질 것이다. 마이너스 쪽으로 이런 것들이 시장의 공포감을 더 밀어넣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이제 두 번째 질문에 맞닥뜨리죠. 추가로 하락할 것인가? 이 질문이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면서 앞으로 시장에서 우리가 제일 많이 맞닥뜨려야 될 질문 중에 하나가 빅 퀘스천이 추가로 하락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질문이죠. 이제 빅컷을 할 확률이 높아 보이는데, 지난주 금요일날 우리 회사 매니저 세 사람이 이제 회의를 했는데 25pp냐 50pp냐, 저는 50pp에 좀 걸었던 거죠. 오늘 토요일날 실적 고용 발표되기 전이었는데 사람들 25pp가 대세였는데 저는 50pp를 걸었는데, 과연 빅컷을 했을 때 살아날 수 있을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한 것도 퀘스천 마크라는 거죠. 이제 빅컷으로 시장의 기대가 쏠리는 중이다. 하지만 빅컷은 양날의 칼로 보여준다. 다들 잘 알다시피 빅컷을 하면 미국 경제 침체를 인정하는 꼴로 더 어려움을 보여줄 확률이 있다. 그리고 경제학적으로 금리 인하를 시도해도 실제 실물 경제에 영향을 미치려면 최소한 6개월에서 1년의 시간이 걸린다. 빅컷을 최소 3, 4번 해서 금리를 3%대로 낮춰야 실물 경제가 반등할 것 같은데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동안은 침체 시기로 흘러갈 것이며 주식시장은 계속 박살날 가능성이 높아 보죠. 그런데 미국이 정말 빅컷을 할 수 있나? 이게 최대 파월의 딜레마로 작용을 하고 있다는 거죠. 특히 빅컷을 하면 또다시 엔캐리디 트레이드 청산으로 물량이 쏟아질 가능성을 글로벌 시장에서는 두려워할 수도 있다. 또한 이렇게 하면은 엔캐리디 트레이딩이 또 나타날 거라고 이제 두려움을 했는데, 또 반대적인 생각도 있더라고요. 엔캐리디 트레이드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지 말아라, 이런 생각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긍정론자는 왜 엔캐리디 트레이드가 다시 나타날 확률에 대해서 좀 두려움이 없냐? 그 이유는 뭐냐? 엔화 숏 포지션이 해소가 이미 됐고 장기채 입찰 수요 개선도 생각보다 잘 되고 있다. 따라서 엔캐리디 사태 재현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또 이렇게 논리를 펴는데 한번 봅시다. 당장 8월 블랙먼데이에 불거졌던 것 같이 대규모 엔캐리디 트레이드 정상이 나타날 가능성은 다소 낮다라고 판단하는 쪽의 논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8월에 엔캐리디 이슈 발생 직전에 5개월 연속 10만 계약이 넘는 CME에서 엔화 투기적 순매도 포지션이 형성되고 있었는데, 심지어 7월 말에는 그 규모가 15만 계약으로 상회할 정도로 엔화의 숏 포지션이 강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8월을 거치면서 숏 포지션이 일정 부분 해소되면서 현재는 롱 포지션이 더 많다. 이렇게 이제 그 숏 포지션이 지난번 8월 초에 우르르 무너지면서 해소가 됐다. 8월 30일 기준 CME에서 엔화 투기적 포지션은 26,000 계약으로 순매수를 기록하고 있다. 매도가 15만 계약으로 쌓이다가 이제 뒤집어져서 26,000 계약 순매수로 쌓여지면서 이 엔화의 숏에 배팅을 했던 세력들이 이제 좀 철수를 했다는 거죠. 엔화가 150엔에서 숏이라는 것은 뭡니까? 앞으로 하락할 강세에 투자했던 것들이 쌓이고 쌓이다가 강세로 가면서 이제 뒤집어서 이익을 실현했다는 거죠. 따라서 BOJ 금리 인상 전망에 부진했던 또 일본 장기채 입찰도 개선이 되고 있다. 금리가 올라올 건데 장기채 입찰에 많이 들어오지 않았는데 이제 어느 정도 안정을 찾으니까 장기채 입찰을 사람이 들어왔다는 거죠. 세력이. 그래서 엔화 숏 포지션에 대한 것도 청산이 많이 됐고, 일본 금리 입찰, 국채 입찰에도 이제 수급이 좀 들어와서 안정을 찾았다. 따라서 미국이 저렇게 문제가 커지더라도 두 번째 엔캐리디 트레이드 청산에 대한 두려움은 없을 것이다. 이게 이제 기본적인 논리죠. 9월 5일 진행된 30년물 일본 국채 입찰에서 입찰 금리는 직전에 2.23%에서 2.043으로 낮아졌고 금리가 안정을 찾았죠. 또 9월 3일 진행된 10년물 입찰에도 2개월 연속 0.9%대를 유지하면서 7월 수요 부진 우려가 확대되었던 당시보다는 금리가 많이 낮아졌다.
안정을 찾았다는 거죠. BOJ의 추가 금리 인상과 이로 인한 엔화의 갚아는 강세 전환 가능성은 8월 대비 낮아졌다는 그러한 판단의 근거가 바로 엔화의 숏포지션 청산과 그 다음에 일본의 10년짜리라든지 다른 국채 입찰에서 수요들이 들어왔다. 이런 것들을 본다면 이제 엔화 캐리 트레이딩의 청산의 두 번째로 글로벌 시장을 망가뜨릴 가능성이 낮아 보인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는 거죠. 그래서 엔캐리드 트레이딩의 숏포지션이 청산된 오히려 롱 포지션, 엔화 약세에 배팅하는 세력이 다시 좀 늘어났다. 이렇게 보는, 이게 최근에 이제 CME에서 엔화의 투기적 순매수 포지션이 나타난 거죠. 이렇게 매도로 쭉 치고 있다가 다시 이제 순매수로 돌았습니다. 엔화 약세에 배팅을 했다. 돌아섰다. 하지만 여러분, 저는 이것을 좀 뒤집어 봐야 되는데, 엔화라는 것은 물론 이제 환투기가 일단 70%가 환투기가 있고 20% 정도가 뭐 채권, 그 다음에 10%가 주식 투자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지금 문제는 환투기와 채권 투자와 그다음 주식 투자가 각각 달라지게 움직일 수 있다는 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또 만만하게 볼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렇게 환하고 채권만 보는 시각은 좀 근시안적인 시각이지 않을까. 따라서 주식시장은 다르게 움직일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또 결론을 내고 싶네요. 주의하자. 엔캐리드 트레이딩은 적은 물량이지만 나오면 결국은 그들이 많이 투자했던 빅테크하고 제약바이오 쪽, 그 다음에 뭐 재생에너지, 뭐 이런 쪽에서 전기차, 이런 쪽에서 무너질 확률이 높아 보인다. 주의해야 될 것 같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자, 다시 뒤집어 봐서 추가로 약세를 보일 것인가? Sure, why not? 이 분야에 대해서는 우리가 뭔가 반등해서 올라올 거다라는 가정은 좀 버려야 될 것 같다. 추가 약세가 이번 주 단기적으로 보면은 반드시 일어날 것이다. 그 핵심에 엔캐리드 트레이드 자금을 움직일 것도 있지만 심리적으로 무너진 게 강하다. 결국은 가장 많이 올랐던 IT, 전기차 뭐 이러한 시장을 대표하는, 그리고 2023년, 24년을 대표적으로 이끌어왔던 상승 업종이 가장 많이 터지고 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다. 추가 하락에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이다. 이렇게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결론을 내보고 싶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향후 전망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떤 전략을 잡아야 될 것이냐. 이게 늘 연결돼서 움직이죠. 이제 믿을 것은 기업 실적밖에 없다. 네. 그러면 과연 이 기업 실적은 우리 주식시장을, 미국 주식시장을, 한국 주식시장을, 글로벌 주식시장을 보호해줄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는 거냐, 기업 실적이. 8월 미국 ISM 제조업 지수는 전월 대비 상승했고 취업자 수도 전월 대비 증가하면서 무너졌다. 그러나 모두 예상치를 하회했고 그 이후로 최근 지수가 하락을 했죠. 2024년 5월부터 미국에서 발표되는 경제 지표들이 예상을 하회하고 있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죠. 5월부터 미국에서 발표된 경제 지표들이 조금씩 꺾이다가 확 꺾이기 시작했다는 거죠. S&P 500 지수의 12개월 예산 순이익은 8월 말 2.2조 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 중에 있었습니다. 2023년 12월 말 대비 현재 2천억 달러 증가했고 IT 섹터 기여도가 46%에 이를 정도로 IT가 시장의 리더 역할을 해온 거죠. 그러나 2024년 9월 들어 12개월 예상 순이익은 전월 대비 마이너스 0.2%로 23년 8월 이후 처음으로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났다는 거죠. 12개월 예상 순이익이 마이너스 0.2%로 이제는 꺾이기 시작했다는 거죠. 기업의 순이익도, 기업의 실적도. S&P 500 IT 섹터의 12개월 예상 순이익은 전월 대비 증가세를 기록하고 있지만 난 IT 섹터들을 중심으로 이익 추정치 하향이 조정이 시작되고 있다. IT는 꺾임이 좀 덜하지만 난 IT를 중심으로 확 꺾이기 시작한 모습이 미국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우리나라도 당연한 거죠. 아까 제가 5월부터 꺾이기 시작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5월부터. 네. 이게 미국 CT 경기 서프라이즈 지수인데 예상을 상회하는 지수들이 확 꺾이기 시작했다. 5월부터 이미 우리들에게 신호를 줬는데 우리들은 이것을 좀 무감각하게 받아들였다. 이때 주식이 좋았기 때문에 되돌아보면 죽은 자식 X를 만들기하고 똑같은 거죠. 네. 코스피 12개월 예상 영업이익은 2024년 9월에도 반도체와 난반도체 업종 모두 증가하고 있다.
코스피 난 반도체 업종의 12개월 예상 영업이익과 S&P 500 난 IT 섹터의 12개월 예상 순이익의 상관관계는 0.93으로 거의 비슷하게 움직였다는 거죠. 그래서 S&P 500 난 IT 섹터의 영업이익이 꺾이기 시작했다면 한국의 난 IT 쪽의 기업 실적도 꺾일 것이다라는 가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국내 기업들의 이익 추정치 하향 조정이 시작될 가능성이 높은 시기로 우리가 진입했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즉 다시 말해 시장의 마지막 버팀돌이 될 것으로 보이는 기업 실적마저도 꺾일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모든 면에서 주의가 필요한 시기로 접어들었다. 그러나 여기서 그나마 우리들에게 위로가 되는 것은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여전히 저평가다. 삼성전자 현재 주가는 60개월 이평선 부근에까지 하락을 했죠. 60개월 이평 하향 이탈됐던 시기는 국내 반도체 수출도 삼성전자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기록을 했던 반도체 경기 침체기 뿐이었다는 거죠. 그만큼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지금 저평가 영역에 들어와 있는 건 사실이다. 현재 수출 모멘텀 약화와 이익 추정치 하향 조정 가능성도 있지만 그렇다고 YY 중과일이 마이너스를 기록할 정도는 아닌데 지금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우리나라 주식들이 완전 저평가 영역으로 갔습니다. 국내 제약바이오 업종의 펀은 41배로 절대 수준 높지만 2020년에 80배였던 것에 비하면 반토막 나면서 좀 조정을 받고 있다. 20년 제약 업종 영업이익은 12에서 13%로 현재 20년에는 제약바이오 영업이익이 12에서 13%인데 현재 17%로 16년 이후에 최고치로 영업이익도 실질적으로 숫자로도 제약바이오 꿈으로만 가는 게 아니라 이제 실적으로도 보여주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수출 증가율도 2개월 연속 제약바이오가 지금 상승 중에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네이버가 퍼가 PBR이 0.9배로 사상 최저이고 이게 시크릿컬 기업 수준으로 떨어진 거죠. LG화학 PBR이 0.72배로 글로벌 금융위보다는 더 낮아진 상황이다. 모든 게 지금 저평가죠. 조선과 건설은 부채 비율이 높아 금리 하락 시 비용 절감이 가능한 업종이고 이익의 턴어라운드가 기대되는 좋은 업종인데도 주가는 박살나 있습니다. 업종도 다르고 모멘텀도 다르지만 주가가 싸 보이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지금 그나마 한국 주식시장을 버티고 있는 모습인데 지금 이 모든 것을 다 부정하고 있다는 거죠. 글로벌 시장이 뭉개지고 한국 주식시장의 소비가 줄고 경제정착이 마비가 되고 금리도 인하할 수도 없고 글로벌 시장이 안 좋고 정치는 지금 거의 현 정부가 식물인간처럼 모든 것을 할 수 없는 법을 하나 제대로 만들 수도 없고 리더십이 부재이고 대통령 말에 먹혀들어가지 않고 의약부의 문제로 모든 것이 저렇게 몰려들어가는 이 상황에서 뭔가 할 수 없는 상황. 여기에 이제 금투세 문제도 복잡하고 해결될 것 같지는 않고 이 모든 것들이 한국 주식시장을 망가뜨리고 있어서 이러한 숫자적으로 매력적인 포인트는 전혀 무의미하게 작동을 하고 있다. 정치적 논리가 모든 것을 지배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결론으로 들어와 봅시다. 저는 이번 주 결론에서 가장 큰 건 해리스의 토론 실력이 거의 빵점이었던 거죠. 지난번에 해리스가 처음으로 CNN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CNN이 이것을 이제 조작을 좀 했죠. 근데 원판을 보여줬는데 그것이 이제 짤로 돌는데 거의 바보 멍충이처럼 토론을 하는 거죠. 기자가 정확히 뭘 질문했는지도 모르고 말을 행세수술하고 이러한 것들이 트럼프와 토론에서 박살날 가능성이 100%다. 이렇게 하면서 지금 배팅 사이트, 누가 이길 거냐 배팅 사이트에서는 다시 트럼프가 이기는 쪽으로 나온다는 거죠. 따라서 9월 10일 토론에 대한 기대감을 접어라. 이렇게 저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굉장히 충격을 먹었습니다. 저 해리스 저 부통령 저 완전히 바보 멍충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언어 능력과 세상을 파악하는 것과 경제를 파악하는 능력이 거의 제로다. 굉장히 문제가 있다. 다음 CPI가 곧 발표가 됐는데 CPI는 이미 시장에서 주요 키포인트가 아니다. 시장은 이미 물가에서 고용으로 키포인트가 옮긴 지가 오래됐다. 다음 번째 엘렌, 올해가 아니라 엘렌과 파월의 운전 실력이 매우 하수다. 이미 7월부터 내렸어야 되는데 이것을 내리지 못하고 허겁지겁 이제 50bp 내릴 확률이 높아 보이는데 하수의 운전 실력을 보이고 있다. 그만큼 운전할 수 있는 그 변수들이 높아진 거죠. 네. 두 사람 다 실력에 대한 믿음이 없다. 이게 이제 숫자도 중요하지만 경제정책을 쓸 수 있는 그 사람들의 그 실력과 믿음이 없어지면 더 붕괴가 세지는 거죠. 지금이 그런 시대이다.
워렌 엘렌과 파웰에 대한 비난이 아주 높아질 것입니다. 제가 봤을 땐 시장은 다시 트럼프 주로 배팅하는 경향이 강해질 것이다. 네, 트럼프 중심으로. 네, 만약 트럼프가 우세 시 은행, 기계, 방산, 에너지 이런 업종이 선호될 거죠. 다음 AI와 전력 인프라, 헬스케어는 이제 중립적인 모습을 보이고 반대로 2차 전지, 반도체, 재생에너지 이쪽은 박살이 날 확률이 높아 보인다. 우리나라에 충격이 좀 클 것 같아요. 네. 9월 우리나라 증시가 출발한다면 미 대선 수혜주를 바텀 피싱하는 전략이 가능할 것이라고 일부 조언을 하고 있지만 지금은 뭘 해도 안 될 가능성이 높다. 차라리 트럼프의 토론에 배팅하는 전략이 트럼프 수혜주에 따라 배팅하는 전략이 더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또 9일날 애플 아이폰 16 신제품이 나오는데 애플 국내 거 사지 마라. 차라리 애플 자체를 사라.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차라리 애플을 사라. 뭐 LG 이노텍 이런 거 다 허상이고 쟤들 헛살 껍데기다. 사지 마라. 그래서 추석 연휴 직전으로 불확실성이 더 커지기 때문에 이번 주는 무조건 30% 현금 마련에 주력해라. 30% 정도면 적절할 거다. 이제 늦지 않아. 늦었는데도 지금이라도 현금 마련. 뭔가 저도 고민을 했습니다. 견뎌라가 목표였는데 이거 견디면 추가로 더 빠질 확률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30% 현금을 마련하라고 정확하게 마련을 이야기를 해주는 게 오히려 더 클리어하고 여러분들이 전략을 세우는 데 더 유리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네요. 네. 이제 우리는 이번 주를 지나면은 이제 18일 FOMC 회의가 우리 추석 끝나고 발표가 되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거죠. 네. 그래서 현금 확보를 표로에 둘 게 더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눈 떠봤더니 지옥이더라. 그리고 이번 주 단기적으로는 이 지옥을 탈피할 방법도 없더라. 그리고 10일날 해리스와 트럼프의 토론 자체에도 굉장히 해리스에게 불리할 것이다. CNN을 봤더니 해리스의 토론 실력은 빵이더라. 이렇게 보는 거죠. 차라리 트럼프의 종목에 배팅을 하는 게 더 나아 보인다. 그리고 지금은 30% 현금이 필요하다. 지금은 CPI나 뭐 이런 금리 인하는 그 다음 주에 문제니까 내려치더라도 모든 것들이 시장에 불리하게 작용했다. 견디라 이야기를 했는데 판단을 좀 잘못한 것 같다. 30%의 현금이 필요하고 30% 정도는 하고 그 다음에 무조건 버티는 거죠. 네, 그 다음에 눈 감고 버티는 게 답일 것이다. 이렇게 단순하게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종목을 팔기 싫으신 분들은 할 수 없이 인버스 ETF를 좀 사야 되죠. 네, 레버리지 인버스 ETF를 사서 2배짜리를 사서 좀 20에서 30% 정도 깔아놔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과 30% 현금 이렇게 해서 9월을 버텨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이번 주만 보면은 그렇다는 거죠. 다음 주는 또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거죠. 네, 일단은 먹는 것보다도 있는 것마저라도 좀 지키는 전략이 필요하다. 이렇게 결론을 내봅니다. 저도 이제 바보처럼 왔다리 갔다리 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뭔가 여러분들에게 확고하게 이야기를 해주는 게 필요할 것 같아서 바보 같은 소리 들을지 모르지만 30% 현금 그 다음에 인버스 ETF를 2배짜리를 사서 좀 넣어라. 이렇게 결론을 내봅니다. 네, 여러분 중에서 투자의 방향성을 잃어버리신 분들 저희 카페로 들어오십시오. 이 카페 주소 치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복사해서 사십시오. 종목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 이거 많이 필요하시죠? 네, 매일매일 관심 종목 올려놓습니다. 저희 카페에 오셔서 많은 글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네, 힘든 한 주가 될 것 같습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고 많이 소통하고 같이 고민하고 같이 손잡고 참고 견딥시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일 아침 뵙도록 하겠습니다.